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일 때 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벌써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가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 남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전 인사 때 정진웅 차장검사는 차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를 수사했던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는데 앞선 국감에서 여권에선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었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아파트의 공시가를 시세 90%로 올리기로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이건 묻지마 증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의 공시가를 2030년까지 현실화하겠다며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시가가 90% 가까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자의적인 증세, 즉 국회에 논의 없는 자의적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오늘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해서 묻지마 증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운동권 아빠가 무슨 벼슬이냐라며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청춘들의 분통, 그 힘든 의대와 치대까지 민주화운동 자녀가 119명이 수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화운동 증서는 누가 인증해주는 건지, 대학별로 다른 합격 기준은 또 뭔지, 깜깜이 특별 전형의 불공정 논란, 주요 대학 MB정부 때부터 도입했다는데 운동권 전형, 전교조 해직교사 자녀도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 조선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거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검사는 검사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반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일본에 이어 EU도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리해진 유명희 막판 뒤집기 총력점 WTO 사무총장 3달 초윤과 문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에게 유 후보가 적임자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14개국 정상에 일일이 전화로 지지를 호소했는데 좀 뒤집어지기를, 막판 뒤집기가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 4년 더 마스크 없는 함성만, 수천 명 모인 트럼프 행사장 열기에 대해서 한국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코로나 안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세 참가자 90% 이상이 백인, 트럼프가 이번에도 이길 거라 확신한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같은 날 바이든은 군중 연설 대신 코로나 예방 메시지 여론전에 나섰다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익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신파 국회의원 3선의 중진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영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오늘 발인 엄수됐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감찰.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해서 또다시 감찰을 지시해서 논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질소 화합물. 백신을 맞고 숨졌다는 고교생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보에 따르면 그 고교생의 부검 결과에서 이른바 질소 화합물, 독성 물질이 띠고 있는 화합물이 발견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청와대 청원을 해서 억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그 사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초인류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다라는 제목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조금 전에 발인식이 엄수됐는데요. 현장 영상 살펴보시죠.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또 고인의 이제 유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버스에 오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아침에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표정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고인이 탑승한 연구차가 장지로 떠나는 화면도 여러 중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장지가 에버랜드로 근처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연구차가 에버랜드로 향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많은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를 찾아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추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너무 저도 충격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노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신 위대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르신분들이 오래 계셔서 많은 가르침 주시면 좋은데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도 많이 그냥 해가서 오랜 대계공목을 도우셨고 기업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우리 전체가 세계문화 그런 데서 앞장서고 찍어주고 나섰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회장님은 이날에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국제 어디 나가서도 내가 한국인이다. 이런 자신감. 고인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사랑한다고. 예, 많은 인사들의 이건희 회장의 추모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이건희 회장의 발인이 지금 엄수됐고 연구차가 나오는 화면까지 봤습니다. 가족장으로 연결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치러졌다는데 장지가 에버랜드 쪽 맞습니까? 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삼성 쪽에서는 어제 가족장이기 때문에 운구 차량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장지 취재를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언론에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사후에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뚜렷하게 공개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운구 행렬도 지금 뭐 한남동에 자택을 들릴지 그다음에 뭐 승지원이 이제 이태원에 있죠. 지금 거기가 삼성 이제 영빈관이자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던 공간인데 거기도 들릴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본사, 그다음에 기흥 반도체 공장 등을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지는 거기 이제 에버랜드 근처에 가족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병철 선대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모친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쪽으로 장소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의 영면으로 이건희 회장이 썼었던 에세이 책이 지금 상당히 구하기 힘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고 거래가가 10배 이상 올라도 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건데, 이건희 에세이집인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쓴 유일한 에세이집으로 알려져 있고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돌직구예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97년 취임 10년째 되던 해에 우리 동아일보에 연재한 에세이들이 엮어서 출간이 됐군요.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에세이들이 묶여져서 나온 에세이집인데 당시 판매가가 6,500원. 그런데 현재는 이게 절판이 돼서 중고로만 구할 수가 있는데 6,500원이었던 에세이 책값이 지금 뭐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 절판돼서 삼성 자체적으로 책을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고 일부 임직원들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선대회장 고 이병철 회장의 호암자전 초판 경우 40만 원까지 중고 거래가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판업계 관계자들은요, 기업인들 사이에서 호암자전 초판 갖고 있으면 사업이 흥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어떤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라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에세이집, 김용태 의원님, 그만큼 이건희 회장에 대한 관심과 또 이 평가가 남다르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또래의 최대의 로망은 소니의 워크맨을 갖는 것이요. 소니 워크맨, 예. 그때 사실 삼성이 만들었던 마이마이는 정말로 음질도 안 좋고 소니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었거든요, 친구들이. 예.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나요? 90년대 말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주변에 있는 분이 업무폰으로 삼성 애니콘을 줘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 왜 모토로라를 안 주냐. 그때 그랬어요. 예, 그게 90년대 말이고요.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이제 최대 가전 판매장이 베스트바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당연히 전면에 전시되었던 모든 상품들이 다 일지였습니다. 소니나 아니면 네덜란드의 필립스. 그때 그랬었어요. 맞아요. 한국 제품들 삼성, LG는 다들 뒷열에 이제 진열돼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이 삼성 이 휴대폰은 애플하고 싸우고 있고 우리의 LG나 이런 제품들이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것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촉발시킨 초인류 경영, 특히 질 경영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삼성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거, 이건희 회장의 이 지대한 공이 있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명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한 차를 타고 자녀들을 데리고 빈소에 들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의 팰리세이드 차량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운전해서 두 자녀를 뒤에 태우고 빈소에 방문한 장면인데 재벌 총수가 직접 차를 몰고 자녀들을 데리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일각에서는 특히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의 SUV 차량을 타고 온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도 흥미로운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을 끄는 기사는요. 저 차가 중고차란 겁니다. 보험개발원의 중고 사이트 중고차 이력조회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빈소에 직접 몰고 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2019년식인데 지난해 5월 최초 등록된 이후 같은 해 10월 말 11월 초에 소유자가 변경됐다. 그 말은 중고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두 차례. 이재용 부회장이 그 두 번째 중고 거래로 구입한 소유자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중고차 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타던 쌍용 자동차 체어맨 중고시장에 거래되기도 했었고 당시 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는 4,300만 원에 올라와서 금세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물 소개란에 완전 무사고 대기업 오너 차량. 이러면 누구 건지 다 알죠? 마사지 시트, 비흡연 차량.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 참 별거 아닌 기사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도 뜨거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삼성가가 자동차 산업을 했을 정도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피아트의 사회이사도 했고 상당히 어떤 미국의 말하자면 전장이라고 하는 부품 회사를 투자하기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삼성이 한 삼성 자동차, 르노 자동차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말하면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 이 융복합되면서 굉장히 친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차를 선호하느냐 또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중고차라는 것도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말하자면 경영 스타일, 예.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이고. 재벌 총수가 중고차를 샀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에 갈 때도 본인이 전용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 스케줄만 맞으면 일반 민항기를 탄다든지 또 비서지를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서 직접 자기가 티켓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봤을 때는 벤처 뒷자리에 앉을 법도 한데 예. 한국 승용차에 그것도 제네시스의 SUV도 아니고 예. 그런 펠리세이드 같은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SUV에 직접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지도자로서의 상징성이 충분히 있다. 네. 실용주의적인 어떤 입장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익신 변호사님. 네. 이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은데 한 경제 전문지 같은 경우는 이런 흥미로운 분석도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사적으로도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기술 협약도 맺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의 대표적인 SUV 차량을 몰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더라고요. 근데 뭐 상중인데 그런 것까지 계산할 만큼 경황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태원 자택에 심지어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확인되지는 않지만 있었고 본인이 직접 차를 분해해서 뜯어보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이건희 회장이 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남자들이라면 차 다 좋아하니까 네. 그걸 떠나서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자동차는 앞으로 전자 제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자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재용 그 부회장도 굉장히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지 않고 펠리세이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가 다른 나라 차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탈만한 차다라고 본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뒷광고 받거나 그러지는 절대로 않으셨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뭐 관측들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일 것도 같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저희 돌직구쇼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사 지휘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과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국감에서 추 장관이 사실 감찰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던 감찰을 시사했었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발언대로 그 예고대로 진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만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형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대로 추 장관이 진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감찰 카드, 이번에 실행 가능성, 옵티머스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난 경위에 대해서 감찰하라. 윤석열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하라. 자, 당시 담당 검사가 부장선에서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그 당시 담당 검사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과 다르게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게 사실은 보고된 건 아니냐라고 들여다봐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옵티머스 당시의 혐의는요,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7개월 만에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입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의혹, 언론사주 면담,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혐의, 사실상 모두 다 4가지 감찰 지시다.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번 4번째 감찰 지시로 인해서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관측도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옵티머스 당시 담당 검사는 추 장관의 이 같은 감찰 지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 장관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으니만큼 당시 담당 검사의 반박도 형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김유철 당시 사건 핵 책임자 원주지청장인데요. 부실수사, 축소수사 절대 아니다. 전파진흥원은 당시에 자금 회수에서 피해가 없고 금감원 조사에도 문제 발견 안 됐다. 수사 의뢰는 예정이 없었는데 옵티머스 전 사주 이혁진 전 사주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당시 한 바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했던 당시 전파진흥원 스스로조차도 이번 의뢰는 이혁진이 저거 한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다라고 이 김유철 당시 사건 책임 검사가 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조사 지휘기간 4개월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규정에 따라서 부장 정결로 처리한 것이다.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추 장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기자. 추 장관은 이 같은 검사의 주장을 믿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한국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자산 운영을 수사 의뢰합니다. 뭔가 부적절하게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수사 의뢰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추 장관 쪽의 얘기 그리고 법무부의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전파진흥원 자체는 투자한 돈을 다 회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 의뢰한 이유 자체가 앞으로 다수의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걸로 이제 수사를 의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추적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보니까 4개월 뒤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오히려 횡령 혐의로 또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감찰하라는 핵심 의혹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당시 수사팀장은 오히려 한국 전파진흥원에서 우리가 피해액도 없고 그리고 실제 부적절한 자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수사 의뢰 자체가 처음에 지금 옵티머스를 본인은 뺏겼다고 주장한 이혁진 씨가 있죠. 본인이 김재현 지금 현 대표한테 본인이 옵티머스 자산을 뺏겼다. 근데 그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수사 의뢰가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탁성 민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이제 수사팀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이제 부장 전결로 끝날 사안인 건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어제 감찰 지시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 수사팀장이 오히려 나중에 대검의 핵심 보직을 받게 되고 또 이 사건 변호인이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 이런 얘기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그런 커넥션 속에서 이루어진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감찰하는 건데 글쎄 지금 뭐 여러 차례 이제 감찰치가 내려왔고 그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감찰 지수 결국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 안팎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감찰하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옵티머스 수사 사건을 원래 윤석열 총장은 그 증권 수사에 나름 이제 특화되어 있는 남부지검에 보내려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본인이 직접 하겠다. 그러면서 반부패 수사부에 보낸 것도 아니고 일반 고소사건을 다루는 조사부에 보냈고 그리고 나서 옵티머스 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관계 로비스트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 수사를 뭉갠 거냐 이렇게 해서 안팎에서 반발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추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 맞물려서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법과 원활 규정이 위반된 사항이 있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옛날 같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윤서방파 두목? 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긴 뭘 끌어들여요 정치로. 스스로 뛰어든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하면 되는 건데 김용태 전 의원님, 추 장관의 감찰 지시 그리고 이에 맞물려서 여권 인사들의 일제히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인데 윤서방파 두목 얘기도 나왔어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번 국감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작전이 극적으로 지금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전은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면 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제 화에 못 이겨서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종의 이제 고립 작전을 썼다면 윤석열 총장이 전혀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따라서 이제는 강제로 밀어내기 작전에 돌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이제 모욕, 조롱, 협박이죠. 뭐 빨리 나가라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절차와 제도를 이제 일종의 이제 핑계 삼아서 이제 감찰이라는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제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거꾸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꿈쩍도 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추미애 장관이 했을 때도 사실 그 당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거에 항명해서 나갔다면 정치적인 이제 판단으로 나갔을 텐데 지금은 아예 개인 비리로 무언가 지금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아마 윤석열 총장은 예전보다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버티면서 본인의 이 무고함을 밝힐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이 정권 차원에서 이 펀드 게이트를 숨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윤서방파 두목 조폭에 비유를 한 건데 사실은 진혜원 검사도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이제 대검 담벼락에 있는 국민들이 보낸 화환을 일컬어서 나이트클럽 때 보낸 조폭들이 보낸 화환 같다라고 또 비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조폭 비유가 이른바 두 번째네요. 글쎄요, 이제 그 국감 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이제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발언의 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거칠게 맞대응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리 대 무리로서 거의 윤서방파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범서방파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나요? 역대 검찰총장이 21명 중에 사실은 임기를 채운 총장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말하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김종민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죠. 수사지휘권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어떤 그 역대 정권에서 이와 같은 어떤 말하자면 거칠게 다룸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지난 국감 때 윤 총장이 말한 대로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만큼 예. 사실은 저런 말 가지고 말하자면 기분 나빠서 그만둘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검찰총장과 또 검찰총장을 말하자면 옹호하는 그런 집단 간의 어떤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떤 감정적인 대결을 자제하는 것이 난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검찰총장을 내보낸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위법행위, 법률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지적하고 적발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해임건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런 사적인 감정 섞인 어떤 저런 무리한 단어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의 사퇴 압박과 관련돼서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역시 국감 때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선을 넘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윤 총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모두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윤 총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추 장관의 말이 사실인지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 관련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들은 바 없다.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냈는지에 대해 정보가 없다. 확인이 불가하다.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청와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낸 상황입니다. 먼저 청와대로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사실은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라고 보낸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럴 뿐이 아니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상해지는 거고, 추 장관의 말이 맞다라고 할 경우 만약에 윤 총장이 그렇다면 그 메신저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경우 청와대가 난감해져서 그것도 좀 곤란할 것이고. 네. 그래서 어제 사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아마 내일 국회 운영위가 있고 국회 거기서 이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는데 거기서 야당 여당 말할 것 없이 양쪽에서 이제 그 질문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지 봐야 되는데 아마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똑같은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또 조금 전에 앵커 말한 것처럼 이건 사실 어느 한쪽 손들어줄 수가 없는 사안인 거죠.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맞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장 위법한 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윤석열 총장 힘을 실어주는 순간에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대통령 인사권에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이렇게 매일같이 부딪히는 게 누구 편을 떠나서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인 만큼 두 분의 말 중에 누구 말이 사실인지 이 국민들은 이 팩트를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 없는 겁니까, 두 분?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빠지세요. 예. 여기서 당사자는 윤석열 총장이지 추미애 장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진실을 얘기하려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대변인이 들은 바 없다가 아니라 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가 돼서 누구 하나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아닌 추미애 장관이나 대변인이 나설 게 아니고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반대편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들은 바가 없다가 아니라 한 바 있다든지 한 바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실을 아는 방법입니다. 정치 변호사님.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법률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가인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에게 임기가 아직 그래도 상당히 남아있는데 미리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임기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 그래서 아마 방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싶었다라고 하면 임기 끝까지 지켜라 이 이야기보다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내 의중을 알지 않느냐 검찰 개혁. 이 검찰 개혁의 소임을 검찰총장 입장에서 끝까지 다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갖다가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총장은 임기까지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했을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은 아마 뭐 대통령 뜻을 지금 받들지 못하니까 나가라는 그런 건데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다. 이것이 제 느낌입니다. 예. 자, 편을 드렸던 개인적 견해. 아직 윤 총장의 말이 맞는지 추 장관의 말이 맞는지 청와대는 들은 바 없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균형을 좀 잡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소식 나와서 말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됐었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즉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앞서 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충돌과 관련돼서 이 같은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직후에 그 말을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진부터 보시죠. 정진웅 검사가 한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중앙지검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공개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사진인데요. 자, 이 정진웅 차장검사는 그 이후에 법무부 인사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고 정진웅 검사를 수사하던 담당 검사는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진한 정진웅 차장검사가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에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한동훈과 몸싸운 정진웅 기소. 지난 7월 정진웅 검사,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3개월 만에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목격자 증언이 있었고 영상이 있었다. 결국 증언과 영상을 토대로 폭행했다라고 결론을 검찰 내부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독직 폭행 혐의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일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 굉장히 중한 혐의고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동훈 검사장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서울고검이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당사자 정진웅 차장검사 측은 기소 수긍 어렵다. 향후 재판에서 당시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독직 폭행 혐의가 유죄이냐 무죄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앞서 말씀드리고 정진웅 차장검사 당사자의 억울한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패널들의 개인 의견을 들을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검찰이 판단해서 독직 폭행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낸 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승진을 시켜준 결과가 됐군요. 뭐 기소 전이니까 승진이 먼저인 거죠. 원래 사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때려도 이제 폭행죄가 되는데 그런데 피의자는 이제 갇혀 들어온 사람이고 거기에 수사기관은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수사기관이 형사 피의자를 때리면 이게 독직 폭행이 돼가지고 일반 폭행보다 형이 확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심지어 이제 조폭을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에다가 아주 강한 1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형을 갖다가 세게 했거든요.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전치 3주 상해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주목하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의 73조의 3에 형사사건으로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그러면 직위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직위 해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재량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한 사건 중에 공무원이 형사 기소돼가지고 직위 해제 되지 않은 사건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면직돼서 뭐 교수로서 월급도 많이 깎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장검사라고 하면 한 청의 모든 것들을 검찰청의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다 맡아서 살림살이하는 그와 같은 그 주부와 같은 역할을 갖다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소가 됐으면은 아마 원칙대로 해가지고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형주 의원님, 네. 만약에 뭐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그리고 법무부가 취할 조치가 정익진 변호사님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좀 궁금합니다. 독직 폭행 혐의라는 것은 굉장히 검찰 내에서 이례적인 혐의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그 불행한 사태가 있다 그러면 감찰과 수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감찰을 하는 부처에서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검사가 고검에서 이것이 어떤 수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됐다. 영상, 동영상이라든지 같이 갔던 배석 수사관들과 같이 물어봤을 때 그런 어깨와 목 이렇게 잡아서 밀어뜨려서 3주간의 말하자면 전치 3주의 어떤 그런 그 외상을 입혔으니까 이것이 독직 폭행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을 때 오는 어떤 정당성의 명예의 실추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거고요. 만약 기소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방금 우리 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검사로서의 직위까지 해제될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어떤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를 계기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많은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웅 기소에 갈등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현직 차장검사 초유의 독직 폭행 전격 기소, 피고인 신분된 정진웅 검사, 징계 및 직무정지의 문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검찰총장, 징계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그 뒤에 징계 사유 확인 시에 징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A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서울고검의 기소를 재판 방해로 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정진웅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하거나 징계를 청구하면 양측이 다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방금 이 A 검찰 관계자의 어떤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어쨌든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면 다 직무정지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되기 전에 이미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인사를 추가로 개별적으로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소가 됐다면 당연히 직무정지를 해야 되고 직무정지라는 거는 총장이 장관에게 계속 이제 직무정지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과연 추미애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일지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제 또 한 차례 직접적인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전 이 사안에서 꼭 저희가 짚고 넘어갈 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그러니까 계속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다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진웅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기 이미 닷새 전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한동훈 검사의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심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건데 사실 이것만큼 민주적 통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기소권 자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당장 기소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만든 게 현 정부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은 검사가 검사가 따르지 않다가 이제 사건이 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게 추미애 장관과 여권이 지금까지 비판했던 논거가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잣대가 다른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건도 그런 데에서 이제 반영된 사건이 아닐까 봅니다. 예, 잠시
국회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고됐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야 의원들 모두가 자 이제 기립을 해서 대통령에게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자 지금 야당은 저기 착석을 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만 기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도 좀 들리는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잠시 듣고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고 있는 다시 것으로 한번 보이는데요.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물은 바 있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합당한 국회의장이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발언하고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의 시정연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 존경하는 국민 대통령의 시정연설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질서와 국제 질서에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 경제에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 위기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유질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 협력해 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4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 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유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 극복과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유지를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 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네, 대통령의 시정연설 말씀 듣고 왔습니다. 앞선 상황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이 고성으로 항의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지금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이지명 기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방금 조금 전?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연설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가 있죠. 거기에 이제 오부 요인들과 당 대표들이 들어가는데 김종인 대표는 사전에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면에서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대신해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주호영 대표가 사전 간담회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신원 검색을 하려 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연 이게 협치하는 자세냐, 여기에 대해서 엄짜네 하고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입장한 다음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부분을 항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대표를 경호처 직원들이 막았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아마 이 부분을 그냥 항의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시끄러웠고 그래서 이제 박병석 의장이 그걸 정리하고 지금 시정연설을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막 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수색 절차를 거쳤다라고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가 이에 반발을 해서 이 같은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과 또 검찰 얘기하던 중에 대통령의 시정연설 연기를 드렸고요. 그 와중에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이 후원금 독려 영상 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한 푼 주쇼. 통장이 텅 비어있으니 마음마저 씁쓸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한 푼 주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민 의원은 매일 김밥이 지겹다. 군자금이 부족하다. 염치 없지만 후원금 팍팍 부탁드린다. 밥 한 끼 사주고 검찰개혁 맡긴다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한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한 푼 주시오나 김밥이 지겹다라는 이제 후원금 독려.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맘때쯤이면 국회의원들 후원금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죠. 근데 저런 표현까지 쓰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 의원님들 역시 멘탈 하나는 진짜 갑 중에 갑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통 어렵다,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거는 거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후원금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저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있었고, 오늘은 하풀을 한 분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전세 난민 신세가 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의왕에 있던 아파트를 팔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왕 아파트를 팔게 됐다. 의왕의 그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청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지? 궁금한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총리가 전세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건네고 좀 나가시라. 이게 지금 설득이 된 건 아니냐라고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각 불발 위기에 최근 해당 세입자 홍 부총리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은 후 계약갱신 요구로 철회했다.
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게 진짜 위로금 쪽으로 돈 건넨 것이 맞는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금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다 안 나가는 건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손이 피해자를 날 수 있다 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데 그 개정하는 지금 와중에 지금 위로금을 줬단 말이죠. 자, 그럼 만약에 위로금을 줬다 칩시다. 반드시 액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홍남기 모범약관을 만들어야 돼요. 저 정도 액수의 집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줘야지 서로 타협할 수 있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충 이게 9억 얼마짜리 지금 집이라잖아요. 그때는 세입자가 그 말을 바꿔서 나가지 않았을 때는 위로금을 대충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일종의 이제 약관, 모범 약관을 만들어야죠. 저는 일단 위로금을 줬다는 자체도 비겁하고 위로금을 줬다면 위로금을 밝혀야 하는 게 홍남기 부총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김영주 의원님.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 모든 케이스에 어떤 약관을 만들어 가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쨌든 마포에 사는 그 전세 보증금이 6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전세 보증금들이 계속 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9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을 그전에 팔고자 했는데 못 파니까 이제 사실은 좀 살려달라. 어쩔 수 없이 공직자로서 좀 집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양해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6억 3천에서 조금 한 7억 8억 정도 될 수 있는 전세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의형집이 팔려서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그걸로 네. 전세 구할 수 있다. 네, 네. 오른 전세비 충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천정무지로 계속 오르고 있어서 7억 8억 해도 실제로 9억 해도 7억세라든지 세금도 내면 사실 상당히 또 9억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 내면 8억 7억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근거니 아마 이사는 전셋집으로 갈 수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부총리가 근근히 전셋집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정혁신 변호사님, 네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네. 세입자가 구두로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주인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맺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른바 계약까지 건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처럼 마음 바꿔서 나 전세 더 살래요 라고 말했을 경우에 네. 지금 양자가 다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법적 분쟁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자, 내가 집주인이다. 혹은 내가 집을 사기로 계약금을 건 사람이다.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분석 나름대로 해드렸지만은 제 생각에는 홍 부총리가 아마 의왕집에 들어가서 사시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을 갖다가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위로금이란 말은 법에는 없어요. 예. 계약금, 위약금 이런 말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실 분은 홍남기 부총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 부총리라고 해도 삼성의 이제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연봉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줬는데 그 돈은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아깝겠어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오히려 부총리께 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그 위로금을 받은 기존의 세입자가 그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흔쾌하고 기분이 좋았을까? 오히려 그분도 지금 막 오른 그 폭등한 그 전셋값을 이 위로금 가지고는 제가 감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물론 오늘 동아일보는 위로금을 건넸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인지, 위로금이 맞는 것인지, 건넨 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일까요?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섬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안전과 합리적 가격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한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데 당사자인데 그런데 최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큰 논란입니다. 혹시 나도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건 현장 살펴보시죠. 오늘의 사건은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살펴보시죠. 첫 번째 궁금증, 타이어 매장 압수수색. 왜? 한 타이어 매장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점주 A씨가 사기 미수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이 타이어뱅크 매장, 광주 상무점 매장,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매출 전표와 범행 도구 등을 확보했습니다. 박섬일 변호사님, 도대체 이 유명 타이어 업체 대리점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길래 압수수색까지 나간 겁니까?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점주 A씨가 재물 손괴 및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입건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타이어만 교체하러 온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에 휠 교체도 권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매출 전표, 범행 도구, CCTV 저장 장치 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사건 자체만 두고 보면 고객의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고 점주 A씨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범행 방법이 특정돼 있고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된 범행을 저질러 왔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입니다. 타이어뱅크 대리점이라면 정말 타이어만 교체하는 곳인데 휠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만 고의로 고객이 휠을 훼손했다? 자, 박섬일 변호사님의 발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궁금증,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이 사건의 전말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타이어뱅크를 고발합니다. 지난 20일 타이어 4개 교체 중 휠이 손상됐습니다. 고객님 이거 좀 휠 좀 바꾸시죠. 교체 권유를 받았다. 다음에 할게요 라고 했더니 이거 위험해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며 중고라도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요 이후에 타이어 휠 사진을 게시했는데 손상 부위가 이상할 만큼 깔끔한데요? 야, 이거 고의로 망가뜨린 거 아닌가요? 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 말을 듣고 휠을 자세히 보니 일부러 찌그러뜨린 것 같아서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이런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도 게재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타이어뱅크 점장이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고의로 휠을 들어 올려서 찌그러뜨리는 듯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겼고요. 자, 직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도 태평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